제목이 좀 길어요. 부등식의 성질과 1차 부등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겪어보셔서 얼추 감은 있겠지만 너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그동안 좀 무시해왔었던 것들을 좀 바로 잡으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 정리해 두시기 바래. 자, 첫 번째 실수의 대수에 관한 기본 성질부터 갑시다. 누가 수업 시간에 꼼지락꼼지락거리니? 누구니?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 설마 예진쌤은 아니겠지? 굴하지 않고 꼼지락꼼지락거려. 애들 지금 공부하는데, 신성한 고1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디서 선생님이란 자가 파스나 붙이고 앉았고. 자, A가 실수면 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A가 실수이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수는 대소관계를 따질 수 없다, 그리고 허수는 양음을 따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에 관한, 크고 작음에 관한 요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검증하는 대상이, 우리가 따져보려는 대상이 실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젠 여러 번 겪어봐서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문자 A라고 마치 이게 단일 문자인 것처럼 표현해왔지만 사실 얘는 단일 문자가 아니라 뭐야? 식이어도 괜찮다. 이해하셨죠? 예. 얘가 실수면요, 반드시 얘는 0보다 크다, 또는 얘는 0이다, 또는 얘는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 부등식 같은 것을 문제를 전혀 안 풀어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 풀어봤을 때 가끔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를 왜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을 때 하나. 두 번째, 나눈다 하더라도 어느 때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느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도 덜어 있죠. 학생들이 어떠한 혼란을 좀 갖게 되냐면, 왜 이때는 이렇게 나눠요? 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원칙적인데, 0일 경우에 0보다 크다나 0보다 작다에 양쪽 다 해당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0보다 크다에 갖다 붙인다라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냥 갖고 잘 감이 없거나 아니면 좀 헷갈릴 때는 그냥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되게 뻔한 얘기인데, A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큰 값이고 B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큰 값이었을 때 양수인 두 식을 우리는 더하거나 곱해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유지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비단 2번은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생각을 머물지 마시고 그냥 잠깐 짧게 좀 확인해 보면서, 한 수가 0보다 클 때 한 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떨 것인가, 두 수가 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그냥 순간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 이런 관계 있겠네, 이게 충분히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었던 실근의 부호 판단할 때도 써먹었던 거니까 뭐 그 정도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는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대소관계에 대한 이론 정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개념서에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필기를 다 하고 나면 그 필기 역시 간단하긴 할 겁니다. 간단하긴 한데 그 간단한 식 안에, 간단한 정리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까지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시작해요. A가 B보다 크다. 근데 이 말을 좀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얘가 뭐뭐이면 얘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때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얘가 결과일 때는 무슨 말을 묻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야. A가 큰지 B가 큰지 궁금한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대소관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A가 B보다 큰지 혹은 A가 B보다 작은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시면 두 식을,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을 빼봅니다. 두 식의 차의 값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이 식의 결과값이 나오겠지. 우리 이 식의 결과값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해 볼 거냐면,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혹은 뭐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얘가 양수겠네, 얘가 항상 음수겠네,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상황들이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상황 중에서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식도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실 건데 만약 작다고 하면 B가 더 컸었네요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등호가 붙는 것 뿐이지. 근데 만약에 누가 더 큰지 판단할 수 없다, 0보다 큰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두 식 중에 누가 더 큰지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대소관계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결정 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부등식의 성질. 역시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단순히 단일 문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B가 C보다 큽니다라는 조건도 달려있다면 요거 이면이야.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떠한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가운데 있는 B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대상으로 해서 A 값이 C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따라서 결과는 A가 C보다 큽니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결과를, 되게 뻔하고 단순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당연히 이 전제 조건 두 개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얘를 결정지어라, 여기를 빈칸을 뚫으면 이거 결정 못 짓는 친구는 되게 드물어.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만든 방법은 되게 생각으로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를 혹은 이 식을 빵꾸를 뚫어버리면 애들이 중간에 갑자기 좀 붕 떠요. 무슨 상황이냐면 A는 B보다 크고 요거이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히 이 말은 오류가 있죠. 오케이? 당연히 이 말은 오류가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A가 C보다 크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때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식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얘가 참이 됩니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서 갑자기 뭐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A가 결과에서 가장 큰 수구나. 그리고 B하고 C는 조건하고 결과에 둘 다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조건에 있는 식이 결과에 있는 식에 연관되지 않잖아. 나는 무슨 상황이 필요하냐면 B와 C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고 싶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었던 대소관계에 의해서 B하고 C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찾아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난 B하고 C를 빼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B하고 C를 빼봤더니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네 가지 결과 중 하나 나올 것인데 그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셔야 B에서 C를 뺐더니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가지시게 돼야 C가 제일 작은 놈이 될 것이고 가운데 B가 연결이 될 것이고 A가 가장 큰 놈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찾아내야만이 이 문장이 참이 됩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 항상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너희가 꼭 반드시 그냥 흐름대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지 말고 가끔은 이런 중간 조건들을 한 번씩 떼보면서 어떤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시기 바래.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클 때, 요거일 때. 자, 그리고 요 전제 조건도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지. 두 수가 다 양수다, 두 수가 다 음수다, 혹은 두 수 중에 한 수는 양수고 한 수는 음수다, 이딴 조건은 없어. 즉, 이 상황은 뭐냐면 그냥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가 그냥 알고 있다, 이 정도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내가 양변에 동일한 숫자 또는 식을 더하거나 뺀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당연하죠. 오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3번을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인데 3번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양변에 어떤 식을 곱할 거야 혹은 나눠볼 거야.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내가 지금 곱하려고 하는 그 숫자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부등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근데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걔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기존에 있던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 동일한데, 자,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대요. 자, 그리고 아가들아, C라고 하는 값을 내가 지금 곱해 볼 것인데, 이 곱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나누려고 한다는 의미와 사실상 같지. 왜요라고 하시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굳이 나눗셈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요,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라는 결과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대신 선생님이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냥 이런 전제 조건일 때 이래라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가끔 써먹는 건 이런 게 더 많아. 내가 지금 C라고 하는 값이 양수한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러한 결과에 도달해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번엔 양변에 C를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양수를 나누면 되는 거니까 걔는 그냥 C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등호방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결과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여기는 이 조건에서 이 빨간색 네모가 감춰져 있는 상태로 이거이다라는 결과를 도달하게 되면 내가 지금 곱한 그 숫자가 식이 뭐다? 양수였겠구나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4번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 A가 B보다 크고 이고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요거 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디다.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3번에서 봤었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5번까지 써놓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A와 B의 대소관계는 요거인데 C가 우리 부등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썼던 게 뭐냐면 실수는 구분지으면 총 몇 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부등식에서 하도 0보다 크다 작다 이거에만 강하게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주 있는 게 뭐냐면 0일 수 있다는 걸 찾고 있거든.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숫자가 0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0보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얘가 0일 수 있다는 걸 은근히 잊을 때가 있단 말이야. 마치 안 따지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항상 케이스는 3가지로 나눈다니. C가 0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양변에 C의 값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도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럼 아까도 생각해봐. A 곱하기 C도 0이 될 것이고 B 곱하기 C도 0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은 크다, 작다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얘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생각. 내가 이번에 여기 있는 빨간색 박스를 3가지를 다 이렇게 통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냐면 이런 전제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혹은 결과가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이 식 또는 문자들이 어떤 수인지 알면은 부등호 방향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떤 숫자인지 모를 때에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로 케이스 구분하셔야 한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범위를 구해낼 수 있을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네, 안 돼요. 역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모가 0일 수 없다라는 것은 대수학의 아주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 0의 숫자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이런 것도 잠깐 살짝 써놓을게요. A와 B가 같은 보면,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A와 B를 곱한 값도 0보다 클 것이고 양음에 관계없이 같은 부호면 A와 B를 나눈 값도 0보다 클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A와 B가 다른 부호면요.
당연히 a와 b의 값을 곱한 값은 0보다 작을 것이고요. a와 b를 나눈 값도 0보다 작을 겁니다. 우리는 훨씬 앞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었죠. 이런 전제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같은보다 다른보다 이런 걸 많이 읽어냈었죠. 이런 것도 그냥 생각만 좀 해두시기 바래요. 자, 1차 부등식의 해로 바로 갑시다. 어깨 안 아프니까 좋다. 선생님이 드디어 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어깨가 안 아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시다.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하였을 때, 즉 나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서 이 부등호 대신에 등호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 이걸 1차 방정식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때 기억나시나? 내가 너희들 낚으면서 제일 많이 했었던 얘들아 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이너스 a분의 b요라고 대답하면서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죠. 예, 기억나시죠?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뭐였었냐면 내가 양변을 나누려고 하는 식도는 숫자, 문자가 뭐만 된다?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케이스 구분해야 한다. 이게 대표적인 거였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b를 넘겨서 a로 나누려 하는 상황까지는 동일해. 그죠? 근데 이번에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방정식일 때는 a가 0인지 아닌지만 고민하면 됐었는데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0보다 큰지 작은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가 총 몇 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나누려는 숫자가 양수일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넘겨서 나누어 버리시면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부등호방이 안 바뀌었으니까 x는 쟤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해로 등장이 돼요.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죠.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a가 0일 때는 우리가 따져볼 케이스가 조금 많아서 오케이?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부터 따질게요. 네. 아니 미안해 그냥 써줄까? 네, 그냥 써줄게요. 예. 지금 에리 표정이 야 새끼야 뭐 이런 표정이어서 예. 그냥 a가 0일 때 쓸게요. 예.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럼 a가 0일 때는 우리가 마치 방정식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b가 넘어가는 데까지 문제가 없죠. 그리고 b가 넘어간다 이항의 정리의 의미는 이런 식이에요. 양변에 동일한 식을 더하거나 빼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좌변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a는 0이 되었고 x는 그냥 그대로 x가 돼. 부등호방향 바뀔 건덕지가 없고요. 여긴 마이너스 b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뜻은 x자리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본다는 의미거든. 따라서 현재 여기는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b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여기는 이 조건식이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시면 b에 대한 케이스 구분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b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3가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b가 0인 경우,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면 여기가 양수야. 내가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양수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좌변은 0이니까. 그럼 이때는 해는 뭐라고 하겠어요? 해가 없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b가 0이 됐답니다. 그러면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0보다 커집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0은 0보다 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돼요. 나랑 키가 똑같은 새끼가 내가 너보다 커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숫자는 크다 작다 할 때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얘가 음수야. 그럼 x자리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0이 나올 건데 0은 항상 음수보단 크거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a가 뭐일 때? 그렇죠. 0보다 작을 때. 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시면요.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숫자가
0보다 작은 음수니까 부도방 바꿔준다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x 냅두시고 여기에 b가 넘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있는 건 똑같은데 a의 분모를 위치시키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부도 방향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인지하시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건데 선생님이 약간 좀 주의할 것은 두 가지 얘기를 꼭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는 선생님이 대소관계라고 말했던 거. 이 대소관계라는 건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에 적응시킬 때 애로사항이 되게 꼽힐 때가 많거든. 그래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특히 문제에서 말하는 진입 판정 문제 말을 찾아낼 때 참 거짓 따질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다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1차 부도식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긴장해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케이스 구분하는 게 아직까지 낯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남사스럽게 생각하다 보니 그냥 대충 자기 알고 있는 느낌상 풀고 틀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래요. 필수예제 14-1번 갑시다. 다음 부등식에 답하여라. 답하지 뭐.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자,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 문제가 진짜로 서술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근데 왜 가끔 학생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걸 착각하는 게 문제집 열심히 풀 때 있잖아. 문제집 막 열심히 풀고 솔직히 그 어떤 문제집도 이딴 문제는 잘 안 내요. 이 수학의 정석이 정말 좀 약간 골 때리는 책인데 막 이렇게 실전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에 연습시키기보다는 이런 좀 뭔가 스스로 자기가 풀이하는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다로 있더라고요. 특히 서술형까지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풀었으면 이게 답이 뭐예요? 기껏 어떤 애가 이제 기껏 용기 내서 말한 게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이걸 나눠. 그럼 되잖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얘네가 요구하는 오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얘네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오답이에요. 오답. 만약 서술형 이 문제를 냈던 선생님이 생각은 뭘 거냐면 그렇게 쓰면 무조건 다 긋겠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 쓰신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방금 전에 이거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x니까 x 갖고 있는 한쪽 변 넘기겠지. 그래서 한쪽 변에 a-c 그리고 x 이렇게 묶일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b 넘기니까 d-b까지는 자연스럽게 오셨겠죠. 내가 지금 나누려 하는 게 뭡니까? 그럼 a-c인데 a-c를 나눠도 괜찮냐라는 게 1차적으로 두려운 거야. 그죠? a-c가 뭐일 수 있겠다? a-c가? 그렇죠. 양수일 수 있을 거고요. 또 0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음수일 수도 있을 거라고.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써다보러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은 맨날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만 푼 친구들 그게 낯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0보다 크면 해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x는 부도방이 안 바뀔 거니까 a-c분의 d-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a-c가 이거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이 순서 쓰더 아니면 0이다, 0보다 이거 쓰는 네 마음인데 아까도 예림이가 무조건 이 순서를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냥. 얘가 0이래요.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좌변의 식이 0 곱하기 x가 됐을 것이고 얘가 크다 d-b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나한테 궁금해진 건 뭐냐면 d-b라고 하는 숫자가 뭐길래 얘가 성립할지 말지야 이거지. 그래서 d-b를 다시 뭐 하겠다? 케이스 구분해야겠다라는 거죠. d-b가 0보다 크다면 d-b가 0이라면 d-b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하나씩 다 써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관성화돼야 돼. 얘가 0보다 크면 양수보다 클 수 없고 얘가 0이어도 0이 나올 수 없고 같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뭐가 돼?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얘가 음수화 돼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얘네들이 하나에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하게 되니까 d-b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리도 하는 겁니다. d-b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설지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너희가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냥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a-c가 음수일 수 있겠다라는 것만 빼먹지 않고 정리하시면 돼요. a-c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그때는 해가 뭐냐라고 하시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도 방향 바뀌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a-c분의 d-b라고 쓰시면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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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네. 이렇게만 쓰셔도 완벽해요. 이건 12 못 잡아요. 서술형의 공포에서 좀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공포가 깊어집니까? 자, 2번 갑시다. 유진아, 서유야. 우리 서유 또 지금 집중력이 또 슬슬 끊어져 가고 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역시 또 부등식 하나 주셨는데 이번에는 a 플러스 b 곱하기 x 그리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3b는 0보다 작대요. 이런 부등식 줬어. 이거의 해가 뭐라고 그랬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래. 그러니까 해를 던져놓고 우리가 a와 b 이의 값들 혹은 부호의 값들을 결정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건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 갖고 있는 놈 아닌 놈도 구분해서 넘기고 이항시키고 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야. 방향. 쟤네가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아니면 바뀌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누려 하는 수 곱하려 하는 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이거죠. 생각해봐.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얘네들 넘어가니까 2a-3b가 온 거다는 거. 아니 뭐라고 쓴 거야? 마이너스 뭐 바꿔야지.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넘어온 것도 분명한데 내가 지금 나누려 하는 숫자가 a 플러스 b거든. 근데 잠깐 집중.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었었으면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해가 무수히 많던가 해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간다고. 근데 얘는 해가 이렇게 범위 하나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쟤는 0은 아니겠다는 건 분명하지.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그럼 일단 나눠는 졌다네. a 플러스 b로 나눠는 졌다야. 근데 부등호 방이 어떻지라고 봤더니 부등호 방 그대로 유지됐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아 그럼 내가 나눈 저 숫자가 a 플러스 b가 뭐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 양수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거 되시요? 그런 상태에서 나온 이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찾는 것은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식을 찾겠죠. 그럼 현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냐면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a 마이너스 3b입니다 라고 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a는 4b입니다 라는 것도 찾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요각값은 뭐냐면요 이거의 해를 풀어달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를 풀어요? 해가 뭔데요? 잊지 마라. 해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해다 항상. 저것만 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풀어라 물어보시면 a 자리를 4b로 대체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분모 분자가 다 b로 표현될 테니까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분모는 얼마 됩니까? 라고 하시면 4b 5b니까 5b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역시 5b 이렇게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b 약분 하시는데 잠깐 주의. 얘들아 양변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지. 맞아? 가끔 학생들이 이게 어설프게 어떻게 잘못 훈련돼 있으면 이런다? 분모 분자로 나누는 것도 막 부등호 바뀌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약분할 때는 상관없어. 아시겠어? 약분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아니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나누시면 1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 풀렸냐? 맞냐? 내가 어저께 틀린 건가? 왜 여기 써있는 답과 다르지? 창피하게. 응? 아 내가 식을 잘못 써놨어? 아 다른 식이에요? 에이씨 어쩐지 문제 똑바로 안 읽고 풀면 저 식의 답은 저거겠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죠. 뭐가 이상했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문제에서 준 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뭐라고? 다른 거라고 그랬네요. 그죠? x에 대한 부등식 a 마이너스 3b 그리고 x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요거를 풀어달래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1이 나왔어도 안 됐었잖아요. 아 여기 마이너스 또 8a인데
8b인데 제가 또 5b라고 썼죠. 찐따짓을 여러 번 했네요. 자, 그럼 요거부터 짜봅시다. 내가 여기서 x값을 구하려면 얘를 나누시면 될 텐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도방 결정 못 져요. 그래서 일단 식부터 써보시면 이항시키고 2a-b가 분자 그리고 a-3b가 분모에 오는 것까지 분명한데 내가 여기서 부동호의 방향 결정시키려면 나누려고 하는 a-3b의 부호 결정하셔야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 자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와 같은 값을 갖고 있냐면 b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을 찾아냈었고요. 그리고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5b가 0보다 크다는 뜻이어서 b는 양수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얘를 나눈다 하더라도 부도 방향은 안 바뀌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a 자리를 4b로 바꿨더니 분모는 b가 될 것이고 8b-b니까 7b 이렇게 나오셔서 약분하시면 7보다 크다라는 것이 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젠 맞네요. 됐습니까? 자, 필수 예제 14-2번.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대. 요 범위에서. 그리고 y 범위도 좋네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주고 난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 다음 시계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도 좀 같이 생각을 해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반드시 x고 여기가 반드시 y여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x 플러스 y가 나오고 여기가 뭐 x 마이너스 y가 나올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때 여기가 x 플러스 y고 여기가 x 마이너스 y일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이론을 적용시킬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조건의 부등식을 적절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총 4가지 연산인데 하나는 덧셈, 두 번째는 뺄셈, 세 번째는 곱셈, 네 번째는 나눗셈인데 오케이? 우리 그거를 이렇게 통합해서 잠깐 좀 정리 좀 합시다. 내가 x와 y의 범위를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동그라미 y라고 하는 연산이란 뜻은 이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올 후보군들은 당연하게도 현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가지를 통치하는 거야. 아시겠어? 이 x 동그라미 y의 결과들 중에서 최대값이 무엇이냐 혹은 최소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고 싶은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역시 기호 하나 좀 보고 갈게. 우리는 보통 최대값을요 라지 m으로 자주 표현하고요. 맥시멈의 약자를 따서 스몰 m은요 미니멈의 약자를 따서 최소값의 의미로 종종 사용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x 동그라미 y의 결과는 스몰 m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여기에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스몰 m하고 라지 m만 찾으면 되는데 얘네들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찾아요. 찾는 건 되게 간단해. x에서 하나 그리고 y에서 하나의 쌍을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각 같은 경우는 2하고 1을 연산해 보겠다 이거예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일 수도 있고 뺄셈일 수도 있고 곱셈일 수도 있고 나눗셈일 수도 있겠지. 또 어떤 게 쌍이 져질 거냐면 여기서 2, 여기서 4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2하고 4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산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10, 여기서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10하고 1도 연산해 보고요. 여기서 10, 여기서 4가 나오게 되면 10하고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4를 그렇게 써요. 아시잖아요. 자, 이 4가지 연산의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인 생각.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내가 얘하고 얘를 더 하려고 해. x 플러스 y의 최대값,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언제 나와 생각해 보시면
제일 작은 두 값을 더했을 때가 가장 작을 것이고 가장 큰 두 값을 더했을 때가 가장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덧셈의 경우에는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한다 이렇게 구하시면 간단해요. 나머지 세 개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뺀다라고 한다면 x에서 y를 뺀다고 한다면 언제 가장 작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x에서 y를 뺀 거니까 앞에 있는 게 제일 작고 뒤에 있는 게 가장 크면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이 말 아시겠어요? 오케이. 반대로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연산에 따라서 얼추 언제 최대가 나오고 언제 최소가 나올지 얼추 예상할 수 있게 돼요. 곱셈도 그래요. 곱셈 언제 최소가 될까? 곱셈. 그렇죠.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될 것이고 최대는 제일 큰 거 두 개 곱했을 때가 최대 돼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야. 선생님 굳이 이걸 왜 가르쳐 주셨어 이거잖아요. 그죠? 언제 제일 헷갈리냐면요. 나눗셈입니다. 딱 나눗셈 하나. 나눗셈 할 때는요. 꼭 반드시 최소와 최소, 최대와 최대 관계 있잖아. 그리고 고교 과정에서 지금 제외시켜 놨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나눗셈 중에서 분모에 위치하는 게 y분의 x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분모에 위치하는 게 양수와 음수의 범위를 걸쳐 갖고 있다면 이 논리가 깨져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잠깐 예를 듭시다. 앞으로 너희가 보지 못할 문제입니다. 근데 저게 언제 성립한지 좀 완벽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은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해내시면 그냥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해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뭐 의심되시면 걱정되시면 요거 한 번 더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이거 맞아 라고 확정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나눗셈은 되게 골 때려.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내가 y분의 x의 최소값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잘 봐. 얘의 최소값은 분모가 가장 클 때 분자가 가장 작은 거잖아. 아시겠어? 분모가 가장 큰 값이 뭐야? 2. 그래서 여기 2. 분자가 가장 작은 게 뭐야? 1.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겠네 이렇게 생각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하겠어? 지금 슬슬 뭐 고개를 가로짓고 있는 건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최대값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최대값은 분모가 가장 작을 때 분자가 가장 큰 거잖아. 그럼 분자가 가장 큰 건 얼마야? 2일 것이고 분모가 가장 작은 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좀 너네가 보기에도 한눈에 이상한 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전혀 생각해보거나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상 저런 문제들을 눈앞에 딱 봤을 때 되게 당황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거마저 다 흔들리 뭐야 이거 다 틀린 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너네들이 왜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왜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풀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푸셨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시험 볼 때 들기 시작하면 망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하시겠어요? 여기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값이 양과 음의 값을 걸쳐서 범위를 주고 있게 되면 이 이론이 깨진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다만 너희는 이런 문제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 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고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염려만 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재 얘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도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등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한다면 얘는 2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생각. x 플러스 y라고 합시다. 그럼 최소값은 2하고 1을 더한 값인데 얘는 2가 없고 얘는 1이 있어. 근데 있는 것과 없는 걸 더했더니 그 결과가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 중에 이쪽 부호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가 항상 유지되는 때는 언제냐면 양쪽 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등호가 유지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다던가 아니면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등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1번 답은 뭐 금방 눈치챌 거라고 믿어요. 자, 바로 갑시다. 자, 바로 볼게요. 1번 x 더하기 y래요. 간단하게 풀게. 작은 거하고 작은 거 더했을 때가 최소일 테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최대는 가장 큰 거하고 큰 거 더했을 때가 14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겠다고요. 그러면 2번은 x-y는 언제 최소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앞에 있는 게 최소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게 최대가 됐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최소일 것이고 뒤에 있는 게 최대니까 2에서 4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값이 나올 것이고요. 오케이? 언제 최대가 됩니까? 하시면 앞에 있는 게 가장 크고 뒤에 있는 게 최소가 됐을 때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거에서 조금 빼야 남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게 10이고 뒤에 있는 게 1일 때 즉 얼마보다 작다? 9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 가지 쌍을 찾아서 그 연산 결과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x 곱하기 y까지는 보통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고 잘 하시더라고요. 언제 최소가 돼? 라고 물으시면 최소일 때.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게 2일 것이고 언제 최대가 돼? 라고 하시면 최대일 때 따라서 40이 최대값이 되겠다. 됐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은근히 그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은근히 이제 많이 좀 낭패가 보는 게 나눗셈인데 나눗셈은요 자신 없으면 아까 말했던 거 네 가지 쌍 다 해보세요. 자 y분의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최소는 분모가 커야지. 분자가 그렇죠. 작아야지. 이해하시겠어? 그럼 분자는 2가 들어올 것이고 분모는 4가 들어와야 되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 들어와? 2분의 1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대는 언제 나옵니까? 하시면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분자가 큰 값은 10이고 작은 것은 1이니까 여기는 10이 최대가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하고 양수 건드렸으면 이거 안 물어볼 거고요. 너희들 헷갈리게 만들 거면 아예 y값, 분모 위치한 값 혹은 분자 위치한 값 중에 하나가 아예 다 음수 쪽에 존재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네 가지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음 등?